여보, 미안해. 장례식장에서 사흘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던 아버지가 운구차 안에서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어머니 관을 화장장으로 싣고 가는 그 순간이었죠. 부부 사이가 완전히 끝났다고 믿었던 우리 가족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지막 몇 년은 거의 남남처럼 지냈던 두 분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친구들과 여행 다니기 바빴고 아버지는 동네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떠나자 아버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변했어요. 밥도 안 드시고 물도 안 마시고 그저 영정 사진만 바라보셨죠. 그리고 어머니가 떠난 후 발견된 편지에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로 죽을 병에 걸린 걸 알면서도 끝까지 숨기며 상대방을 지키려 했던 두 사람의 마지막 사랑이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50년 부부가 서로에게 숨긴 죽음의 비밀과 마지막 한 달의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머니 장례식장 빈소에는 국화꽃 향이 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오후 4시였죠. 조문객들도 이제 뜸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상주 완장을 풀었다 다시 매면서 아버지를 훔쳐봤습니다. 그는 빈소 구석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이 인사를 해도 고개만 살짝 숙일 뿐이었죠. 형제들이 장례 절차를 의논해도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누나가 김밥을 건네도 고개를 저었고 막내가 물을 가져다 줘도 입을 대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것 좀 드세요. 제가 죽을 떠서 입가에 가져다 댔지만 아버지는 천천히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78배 주름진 손등에는 검버섯이 가득했죠. 어머니가 늘 바르던 핸드크림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화장품을 왜 만진 걸까요? 형이 저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한숨을 내쉬었죠. 아버지가 원래 과묵하시긴 했지만 이건 좀 이상하지 않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마지막 몇 년은 거의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친구들과 여행 다니기 바빴고 아버지는 동네 경로당에서 장기나 두며 시간을 보냈죠. 집에서 마주쳐도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완전 끝난 사이 아니었어? 누나가 커피를 들고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작년에 엄마가 나한테 그랬잖아. 아버지랑 이제 할 말도 없다고.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임종 때도 아버지는 병실 문 밖에 서 있었어요. 의사가 들어가라고 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 손을 잡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는 걸까요? 발인 날 아침이었습니다. 운구차에 관을 싣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관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사흘 만에 들은 아버지 목소리였죠. 쉰 목소리로 뭔가 말하려다가 그대로 멈췄습니다. 관 위에 손을 얹은 채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장의사 직원들이 당황해서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형이 아버지 어깨를 잡고 살살 떼어냈죠. 화장장으로 가는 길, 운구차 안에서 아버지는 창밖만 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주머니에서 뭔가 하얀 것이 살짝 보였습니다. 편지 봉투 같았죠. 순간 어머니 필체가 언뜻 보였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아버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운전기사만 앞을 보고 있었고 형제들은 각자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만 들은 것 같았죠. 그 순간
아버지 눈가에 맺힌 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들고 나오는데 아버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형제들이 식사하러 가자고 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들 먼저 가. 나는 집에 가고 싶다.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매일 끓이던 된장찌개 냄새가 아직도 나는 것 같았죠. 신발장 위에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꽂아둔 조화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병원에서 본 그 하얀 봉투였습니다. 아버지는 침대 끝에 앉아서 봉투를 한참 만지작거렸죠. 아버지, 그게 뭐예요? 어머니가 쓴 편지다. 아버지가 봉투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특유의 둥근 글씨체가 빼곡했어요. 편지지가 여러 장이었는데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많이 읽어본 흔적이었죠. 언제 받으신 거예요? 어머니가 병원 입원하기 전날 밤에 주었다.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숨이 차다고 해서 응급실에 갔던 날이었죠. 검사 결과 폐에 물이 차 있었고 심장도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원하기 전날 밤에 편지를 썼다니요. 아버지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보,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없겠죠. 첫 문장부터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걸까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단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네요. 당신도 그랬고 나도 그랬죠. 우리 세대는 다 그랬으니까요. 아버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편지지를 꽉 쥐었다가 다시 폈어요. 사실 병원 검사가 결과가 안 좋다고 들었어요. 의사가 가족들에게만 알리라고 했지만 나는 내 몸이니까 알아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도요.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에게는 끝까지 숨겼지만요. 병원에서도 밝게 웃으며 곧 퇴원할 거라고 했었죠. 당신과 마지막 몇 년 동안 대화가 없었죠. 서로 지쳐서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매일 당신을 생각했어요. 경로당에서 장기 두고 오는 당신 발자국 소리를 기다렸고 당신이 좋아하는 갈치조림을 몰래 더 넣어뒀어요. 우리가 이미 끝났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끝난 게 아니었나 봐요. 아버지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편지지 위로 떨어졌어요. 50년 동안 한 번도 우는 걸 본 적 없던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가 나보고 행복했냐고 물었다. 마지막 문장에 아버지가 편지 마지막 줄을 가리켰습니다. 여보, 나와 살아서 행복했나요? 나는 행복했어요.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유골함을 꼭 안았어요. 마치 어머니를 안는 것처럼 조심스럽게요.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집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물건을 하나씩 꺼내서 들여다봤어요. 화장대 서랍에는 어머니가 쓰던 립스틱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반쯤 달아 있었죠. 아버지는 립스틱 냄새를 맡았습니다. 어머니가 이거 바르고 나갈 때마다 예쁘다고 했어야 했는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부엌 찬장을 열자 어머니가 모아둔 장바구니가 잔뜩 나왔습니다. 마트 이름이 적힌 것부터 예쁜 무늬가 있는 것까지 종류도 다양했죠. 아버지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결혼하고 처음 장 보러 갔을 때 산 거야.
50년 된 장바구니였습니다. 구멍이 나서 기운 자국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어머니는 왜 이걸 버리지 않았을까요? 형과 누나도 와서 함께 정리를 도왔습니다. 옷장에서는 어머니 한복이 나왔어요. 명절 때마다 입던 연보라색 저고리와 치마였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10,000원짜리 한 장이 나왔죠. 엄마가 항상 비상금이라고 한복 주머니에 돈을 넣어뒀었지. 누나가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책장 한쪽에서는 앨범이 나왔습니다. 결혼식 사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돌잔치, 입학식, 졸업식 사진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진 한 장을 빼서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가 파마머리를 하고 웃는 사진이었죠. 이때 32이었어. 막내 낳고 찍은 거야. 사진 속 어머니는 정말 예뻤습니다. 아버지도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어요. 두 사람 다 젊고 생기가 넘쳤죠.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는 묶음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쓴 편지들이었어요. 군대에서 보낸 것부터 신혼 때 출장 가서 보낸 엽서까지 다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편지 쓰셨어요? 막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유일한 연락수단이었으니까. 아버지가 편지 하나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보고 싶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것도 어머니가 다 간직하고 있었네. 신발장 아래에서는 낡은 구두 한 켤레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신던 구두였는데 밑창이 다 닳아 있었어요. 이건 왜 안 버렸을까? 아빠가 이거 신고 승진했다고 자랑했잖아. 엄마가 그래서 못 버린다고 했었어. 형이 기억을 더듬어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두니 더 그랬어요.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빈 벽을 바라봤습니다. 벽에는 액자 자국만 남아 있었죠. 아버지, 저희 집에 가서 며칠 계세요. 아니다. 여기 있어야 어머니 냄새라도 맡지. 아버지는 어머니가 쓰던 앞치마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복도 불을 끄고 나오는데 안방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 49제를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절에 갈 준비를 하려고 아버지 집에 들렀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아버지가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죠.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는 대답 없이 서류 하나를 들어보였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어요. 그런데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폐암 3기. 6개월 전 진단. 제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6개월 전이면 어머니가 입원하기 훨씬 전이었어요. 아버지가 암이었다고요? 왜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어머니한테도 말 안 했다. 아버지가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항암 치료 포기 동의서였어요. 4일 안에 아버지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치료 안 받으신다고요? 어머니 간병하느라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을 멈췄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또 다른 봉투가 있었어요. 어머니 편지와 똑같은 하얀 봉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버지 글씨였죠. 나도 편지를 썼다. 어머니한테 줄 편지를. 편지 날짜를 보니 어머니가 세상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어머니가 먼저 가실 줄은 몰랐다. 아버지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첫 문장이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여보, 내가 먼저 갈 것 같아서 이 편지를 씁니다. 형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병원에서는 3개월이라고 했다. 지금 이미 6개월이 넘었지. 누나도 연락받고 왔습니다. 진단서를 보더니 말을 잃었어요.
막내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왜 혼자 앓으셨어요? 왜요? 어머니가 알면 얼마나 힘들어했겠니? 그래서 끝까지 숨겼다.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아버지가 어머니 임종 때 병실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자신이 쓰러질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왜 장례식장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목소리를 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던 거죠. 그날 병원 복도에서 계속 기침하셨잖아요. 그게 피가 나와서 화장실에 숨었다. 너희들이 볼까봐. 아버지가 지갑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진 뒤에 작은 메모가 있었어요. 미안해. 먼저 가서 미안해. 기다려. 아버지가 매일 지갑을 열 때마다 봤을 문장이었습니다. 이제 나도 갈 시간이 됐다. 아버지, 무슨 소리세요? 지금이라도 치료받으시면. 어머니, 곁에 가는 게 치료야. 밖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거실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노을빛으로 물들었죠. 그 순간 아버지가 정말 많이 야위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이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병원에 다시 가보자는 저희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어머니 유골함을 안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희는 거실에 모여 앉아 밤새 의논했습니다. 억지로라도 모시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형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들어오기를 10번은 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억지로 모셔가. 누나는 휴지로 계속 눈물을 닦았습니다. 화장이 다 번져 있었죠.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막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28 나이에 부모를 한꺼번에 잃게 생겼으니 당연했어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아버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어요.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려 하자 괜찮다고 했죠. 내일 병원에 좀 가자고요. 제발 좀요, 아버지. 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 간다. 아버지, 대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 아버지가 거실 장식장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엔 어머니와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어머니하고 못 간 곳들이 있어. 그곳에 가고 싶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주도. 어머니가 평생 가고 싶어 했는데 못 갔다. 돈 없다. 시간 없다. 애들 키워야 한다. 핑계만 댔지. 아버지가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적어둔 버킷리스트였어요. 제주도, 겨울바다, 벚꽃 구경, 기차 여행. 하나도 지우지 못한 목록들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어머니 데리고 가야겠다. 유골함을 데리고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 몸 상태로 여행이 가능하겠어요? 못 가면 거기서 쓰러지는 거고, 그것도 나쁘지 않아. 다음 날 아침 의사 삼촌이 집으로 왔습니다. 형이 불렀던 거예요. 진단서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 지금이라도 항암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더 살 수 있는데, 치료받으면 1년은 더. 1년 병원에서 고통받는 것보다 한 달이라도 이 사람과 다니고 싶어. 의사 삼촌도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아버지 눈빛이 너무 단호했거든요. 그날 저녁 아버지가 저희를 불러 모았습니다. 통장하고 도장을 탁자 위에 올려놨어요. 재산 정리는 미리 해뒀다. 공평하게 나눠. 장례는 간수하게 하고.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옆에 묻어줘. 납골당 자리는 이미 받았어. 막내가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막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울지 마. 어머니 혼자 보내고 나도 많이 울었다. 이제 갈 시간이야. 싫어요. 아버지도 가시면 안 돼요. 어머니가 기다린다. 하늘에서 왜 이렇게 늦냐고 잔소리하겠지. 아버지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이후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창밖으로 보름달이 떴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보름달이었죠. 아버지가 달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갈게.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작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유골함을 수건으로 곱게 싸서 가방에 넣었어요. 옆에는 어머니가 좋아하던 스카프와 핸드크림도 챙겼습니다. 아버지, 저도 같이 가요. 제가 차 키를 들었습니다. 나 혼자 가야 해. 운전이라도 제가 할게요. 아버지, 혼자는 위험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제들도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아버지가 만류했어요. 너희는 일도 있고 애들도 있잖아. 민수만 며칠 시간 내면 돼. 첫 목적지는 동해였습니다. 어머니가 신혼여행 가고 싶어 했던 곳이었죠. 그때는 돈이 없어서 시댁에서 하룻밤 자는 걸로 신혼여행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아버지는 조수석에서 유골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정말 거기 앉아 있는 것처럼 말을 걸었어요. 여보, 드라이브 좋아했잖아. 창문 열까? 창문을 조금 내리니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희끗한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죠. 동해 바다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아버지는 유골함을 안고 모래사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이 비틀거렸지만 부축하려 하면 괜찮다고 했죠. 어머니가 바다에서 회 먹고 싶다고 했었어. 근처 횟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자리에도 젓가락을 놓으라고 했어요. 사장님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해줬습니다. 여보, 광어야. 당신이 좋아하던 거. 아버지가 빈자리에 대고 말했습니다. 회를 한 점 집어서 어머니 접시에 올려놓기도 했어요. 옆 테이블 손님들이 수군거렸지만 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숙소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유골함을 창가에 놓고 의자를 끌어왔어요. 여보, 여기가 우리 신혼여행 왔어야 할 곳이야.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쓰지 못한 자신의 편지였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켰네. 좋은 것도 못 해주고, 좋은 데도 못 데려가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젊을 때는 돈 번다고, 애들 키운다고 정신없었지. 나중에 하자 했는데, 나중이 없더라. 밤이 깊어지자 아버지가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손수건으로 입을 막았지만 피가 묻어나왔어요. 제가 놀라서 병원에 가자고 하니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 원래 이래.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어머니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새벽에 잠이 깼는데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해변에 앉아 있었어요. 유골함을 품에 안고 파도를 보고 있었죠. 아버지 못 주무셨어요? 어머니가 파도 소리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아버지 어깨가 젖어 있었습니다. 이슬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동쪽 하늘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출이었죠. 어머니가 평생 보고 싶어 했다는 동의 일출이었습니다.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유골함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처음 만난 게 23때였어.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중매였지. 사진 한 장 보고 만났는데 실물이 사진보다 훨씬 예뻤어. 아버지가 지갑에서 낡은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였어요. 단발머리에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첫 만남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도 못했지. 너무 떨려서. 어머니가 먼저 말 걸어줬어. 커피 드실래요? 하고 제주도에 도착해서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아버지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은 성산 일출봉이었어요. 어머니가 텔레비전에서 보고 꼭 가보고 싶다고 했던 곳이었죠. 오르막길을 오르는 게 힘들어 보였지만 아버지는 쉬지 않았습니다. 유골함을 가슴에 꼭 안고 한 계단씩 올랐어요. 여보, 힘들지?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정상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숨을 고르더니 유골함 뚜껑을 살짝 열었어요. 여보, 여기야. 성산일 출봉. 당신이 그렇게 오고 싶어 했던 곳.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아버지가 유골함을 다시 꼭 닫았어요. 사실 어머니한테 못다 한 말이 있어. 아버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뭔데요? 35세 사업이 망했을 때 도망가려고 했었어. 가족 버리고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한 건 알았지만 그런 생각까지 했었다니요. 짐 다 싸놓고 새벽에 나가려는데 어머니가 깨더라.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어. 그리고 했던 말이 아버지가 말을 멈췄습니다. 괜찮아요. 우리한테는 서로가 있잖아요. 그 한마디에 아버지는 가방을 내려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은혜를 갚지 못했다고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약국을 가리켰습니다. 진통제를 사러 들어갔어요. 이미 호주머니에 약봉지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견딜만해. 어머니가 마지막에 얼마나 아팠겠어. 그거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밤 아버지가 어머니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엔 마지막 장이었어요. 당신이 아픈 거 알아요. 병원 다녀온 날 표정이 달랐어요. 약 봉지 숨기는 것도 봤고요. 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픈 걸요. 서로 속이고 산 거네요. 당신은 나 때문에, 나는 당신 때문에 바보같이. 편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너무 늦지는 말고 와요.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아이들 좀 더 보고 오세요. 아버지가 편지를 접었습니다. 창밖으로 제주도 밤바다가 까맣게 보였어요. 파도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왔죠. 미안해. 당신 말 못 들어줘서. 다음 날은 어머니가 가고 싶어 했던 카페에 갔습니다. 유채꽃이 만발한 카페였어요. 아버지는 테라스 자리를 골라 앉았습니다. 어머니 자리에 유골함을 놓고 커피를 2잔 시켰죠. 여보, 당신이 좋아하는 카라멜 마키아토야. 웨이터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아버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유골함 앞에 커피잔을 놓고 빨대까지 꽂았어요. 우리 젊었을 때 다방 가서 커피 마시던 거 기억나? 비싸서 한 잔 시켜놓고 둘이 나눠 마셨지. 옆 테이블 젊은 커플이 속닥거렸습니다. 아버지가 그쪽을 보더니 말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매일 데이트하세요. 나중은 없어요. 커플이 당황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후에는 섭지코지로 갔습니다.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곳이었죠. 어머니가 좋아하던 드라마를 거기서 찍었다고 합니다. 여보, 여기서 주인공들이 키스했대. 우리도 할까? 아버지가 유골함에 입을 맞췄습니다. 지나가던 관광객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해안도로를 달리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차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도로변 작은 꽃가게였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꽃 한 번 제대로 못 받아봤어. 아버지는 빨간 장미 한 다발을 샀습니다. 24송이였어요. 왜 24송이예요? 어머니 나이 반대로. 40이니까. 그때 어머니 나이가 42이었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만의 계산법이었죠. 저녁은 흑돼지 구이를 먹으러 갔습니다. 아버지가 고기를 구워서 빈 접시에 올려놓았어요. 여보, 당신이 좋아하는 목살이야. 상추도 있어. 식당 사장님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내하고 마지막 여행이에요. 사장님이 유골함을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라며 된장찌개를 가져다 줬어요. 밤에 숙소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새로 산 것이었어요. 뭐 쓰시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일기 써주려고 매일매일 뭘 했는지.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과 제주도 왔어요. 50년 만에 신혼여행이에요. 아버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커피 마신 것, 꽃 산 것, 고기 먹은 것까지요.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스러웠어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궁금해할 거야. 내가 뭐 하고 사는지. 갑자기 아버지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피가 많이 나왔어요. 화장실로 뛰어가서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병원 가요. 제발요. 내일까지만. 내일 일정만 끝내고. 아버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유골함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일은 한라산 가자. 정상까진 못 가도 입구라도. 창밖으로 별이 쏟아졌습니다. 제주도의 밤하늘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 했을 별들이었죠. 한라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밤새 기침을 하느라 잠을 못 잤거든요. 그래도 유골함을 안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여기가 한라산이야. 당신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100m쯤 걸었을까요? 아버지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처럼 비틀거렸어요. 근처 벤치에 겨우 앉았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가자.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가슴을 누르는 것 같은 손짓을 했어요. 진통제를 꺼내 먹었지만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만 내려가요. 아니야. 조금만 더. 아버지가 유골함 뚜껑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아주 미세한 재가 날렸어요. 여보, 미안해. 정상까지는 못 가겠어. 다리가 말을 안 들어. 그때였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하지만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울었습니다. 사실 어제 병원에 전화했어. 이제 며칠 안 남았대.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남았다고 하던가요? 일주일, 길어야 열흘. 아버지가 유골함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한테 할 말이 있어. 꼭 해야 할 말. 주변에 등산객들이 지나갔지만 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유골함에 대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해. 평생 한 번도 못한 말인데. 사랑해, 여보. 50년 만의 고백이었습니다. 당신 없는 한 달이 지옥이었어.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싫었어. 당신 없는 밥상, 당신 없는 잠자리, 당신 없는 것이. 아버지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근데 이상해. 이제 곧 만날 생각하니까 무섭지가 않아. 오히려 설레. 산 아래로 구급차가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몰래 불렀던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잘했어. 이제 병원 가야겠지. 구급대원들이 아버지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유골함을 놓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 표정이 어두웠어요. 암세포가 온몸에 퍼졌습니다. 뇌까지 전이됐고요. 형제들이 모두 제주도로 날아왔습니다. 병실에는 가족들로 가득했어요. 아버지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지만 의식은 멀쩡했습니다. 너희들 다 왔구나. 아버지, 왜 이제야 말씀하신 거예요? 누나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보내고 혼자 정리하고 싶었어. 막내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뼈만 남은 손이었어요. 아버지, 가지 마세요. 어머니가 기다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 안 돼. 밤이 깊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유골함을 베개 옆에 놓고 계속 쳐다봤어요. 가끔 미소도 지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처럼 입을 움직이기도 했고요. 여보, 이제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병원에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어요. 음식은커녕 물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유골함은 한시도 놓지 않았죠. 의사가 저희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일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 다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다 와 있었습니다. 사촌들까지 제주도로 왔어요.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아버지 숨소리만 듣고 있었죠. 오후 4시쯤 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수야, 네, 아버지. 내 지갑 좀 가져와. 지갑을 들이자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뭔가를 꺼냈습니다. 접힌 종이였어요. 펼쳐보니 결혼증명서였습니다. 1973년 3월 15일이라고 적혀 있었죠. 51년 하고도 43일. 그만큼 같이 살았어. 아버지가 날짜를 세고 있었던 겁니다. 너희들 어머니한테 미안한 게 많아. 결혼기념일도 몇 번 까먹었고, 생일도 제대로 못 챙겼고. 형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엔 제대로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했습니다. 장미 좀 사다 줘. 누나가 급히 꽃을 사러 나갔습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겨우 눈을 뜨고 있었어요. 빨간 장미를 받아든 아버지가 유골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보, 결혼기념일 선물이야. 51년 늦었지만. 그때 심전도 기계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뛰어들어왔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저희를 하나씩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골함을 안았어요. 얘들아, 엄마 아빠는 정말 행복했다. 눈을 감으려는 순간
아버지가 뭔가 보는 것처럼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왔구나. 거기 있었구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심전도가 일직선이 됐어요. 오후 6시 37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지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이었죠. 병실에는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막내는 아버지를 붙잡고 흔들었어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아버지. 형이 막내를 뒤에서 안았습니다. 누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아버지 품에는 유골함이 있었습니다. 떨어뜨릴까봐 끝까지 꽉 안고 있었던 거예요. 장의사가 왔을 때도 유골함을 빼기가 힘들었습니다. 같이 모셔주세요. 제가 부탁했습니다. 장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을 나오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의 봄비였죠. 어머니가 좋아했던 봄비였습니다. 운구차 창문에 빗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우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탄 차는 천천히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50일 만의 재회였고 영원한 동행의 시작이었죠.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정적이 우리를 덮쳤어요. 부모님이 50년 넘게 살던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마시던 물컵이 그대로 있었고 소파에는 어머니가 뜨다 만 뜨개질이 놓여 있었죠. 마치 두 분이 잠깐 외출했다가 곧 돌아올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형이 현관 신발장을 열었다가 그대로 멈췄습니다. 아버지 구두랑 엄마 운동화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더 이상 신을 사람은 없는데 말이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어머니가 쓰던 빗이 있었고 머리카락 몇 가닥이 걸려 있었어요. 옷장을 열자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부모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이거 다 어떻게 해야 하지? 누나가 말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담가둔 김치통이 발견됐습니다. 날짜를 보니 병원 가기 사흘 전이었어요. 아버지 좋아하는 깍두기였습니다. 아직도 먹을 만했어요. 하지만 이제 먹을 사람이 없었죠. 막내가 냉장고 문에 붙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글씨였어요. 우유 사기, 병원 약 타기, 어머니 좋아하는 호두과자 사기. 어머니가 떠난 후에도 습관적으로 적은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지만 아무도 밥을 먹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거실에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죠. 엄마 아빠 없는 이 집이 이렇게 큰 집이었나? 형이 중얼거렸습니다. 밤 10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간 모두가 벌떡 일어났어요. 혹시 부모님이 돌아온 건 아닐까 하는 터무니없는 기대를 했던 거죠. 문을 열자 옆집 할머니였습니다. 아버님도 가셨다며? 어머님 따라가셨구나. 할머니가 건넨 것은 떡 한 봉지였습니다. 어머님이 병원 가기 전에 맡기고 간 거야. 제사떡이라고 챙겨 먹으라고. 어머니는 자신의 제사떡까지 준비해 둔 거였습니다.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아버지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일기장이 나왔어요. 어머니가 떠난 후 쓴 것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일기는 이랬습니다. 오늘도 당신 없이 잠들어야 한다. 옆자리가 너무 넓다. 이불이 차갑다. 당신의 냄새가 그립다. 이제 며칠은 남았다. 조금만 기다려. 간다. 일기장을 덮는데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부모님 맞선 사진이었어요. 뒷면에는 어머니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3년 1월 5일. 내 인생 최고의 날.
그 옆에 아버지 글씨로 덧붙여 있었어요. 나도. 단 2글자였지만 50년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달이 떴어요. 부모님이 함께 보던 그 달이었죠. 이제는 하늘에서 함께 보고 있을까요? 부모님 49제를 앞둔 날이었습니다. 집을 정리하다가 아버지 책상 비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겉면에 아이들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형제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아 봉투를 열었어요. 아버지 글씨였습니다. 날짜는 병원 가기 이틀 전이었죠. 사랑하는 아이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 아빠는 이미 함께 있겠지. 첫 문장부터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다. 마지막까지 거짓말해서. 하지만 너희들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어. 아버지로서 마지막 자존심이었나 보다. 형이 편지를 이어받아 읽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아픈 걸 알았어. 나도 엄마가 오래 못 갈 걸 알았고, 서로 속이면서도 끝까지 함께했다. 그게 부부인가 보다. 누나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가 먼저 간 건 축복이었어. 내가 먼저 갔으면 엄마는 얼마나 외로웠겠니. 차라리 내가 한 달 외롭게 산 게 다행이야. 막내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읽기 힘들어했어요. 너희들에게 부탁이 있다. 우리를 슬퍼하지 마라. 엄마 아빠는 정말 행복했어. 특히 마지막 한 달은 50년 중 가장 진한 사랑을 느꼈단다. 편지 끝에는 각자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아, 너무 책임감 갖지 마라. 둘째야, 가족과 더 많은 시간 보내라. 딸아, 행복하게 살아라. 막내야, 울지 마라. 넌 엄마 아빠의 기쁨이었어.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우리 결혼 기념일마다 가족끼리 밥 먹어라. 그날이 3월 15일이다. 까먹지 마라. 편지 뒤에는 또 다른 종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글씨였어요. 얘들아, 아빠 잘 모셔. 아빠는 겉으로 표현 못해도 속정이 깊은 사람이야. 내가 먼저 갈 것 같은데. 아빠 혼자 두고 가는 게 제일 마음 아프다. 아빠한테 이 말 전해줘. 다음 생에도 당신이면 좋겠다고.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밖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어요. 봄 장마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형이 일어나서 부모님 영정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부모님이 젊은 모습으로 손을 잡고 걸어가는 꿈이었어요.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새벽에 일어나 부모님 방을 다시 갔습니다. 베개 밑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쓴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사랑해. 날짜는 어머니가 세상 떠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인사는 했던 거예요. 비록 어머니가 듣지 못했을지라도요. 엄마, 아빠, 우리도 사랑해요. 빈 방에 혼자 남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49제 날이 밝았습니다. 납골 땅으로 가는 길, 봄꽃이 만개에 있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유골함을 나란히 모실 준비를 했습니다. 납골당 직원이 물었습니다. 따로 모실까요? 합장을 할까요? 합장으로 해주세요. 형이 대답했습니다. 두 분이 평생 함께했으니 마지막도 함께여야 했죠. 유골을 섞는 순간이 왔습니다. 하얀 가루가 하나가 되는 걸 보며 누나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 영원히 함께네. 새로운 유골함에는 부모님 사진을 나란히 넣었습니다. 젊은 시절 맞선 사진이었어요. 두 분 다 수줍게 웃고 있었죠. 납골당 명패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영원한 부부 김정호 그리고 이순자 그 밑에는 결혼 날짜와 함께 떠난 날짜를 적었어요. 공교롭게도 정확히 50년 하고 2달이었습니다. 막내가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세요. 모두 웃었습니다. 울음 섞인 웃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이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부모님 결혼기념일에 정말 모이자. 매년 3월 15일. 그래. 그날은 무조건 시간 비우자. 누나도 동의했습니다.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버릴 건 버리고 간직할 건 간직하기로 했어요. 어머니 장바구니들은 누나가 가져갔고 아버지 일기장은 제가 맡았습니다. 형은 부모님 앨범을, 막내는 결혼 예물함을 가져갔죠. 부모님 방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형이 가끔 와서 청소하겠다고 했어요. 여기 와야 부모님 느껴질 것 같아서 벽에는 새 액자를 걸었습니다. 부모님이 제주도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아니, 제가 몰래 찍은 거였죠. 아버지가 유골함을 안고 바다를 보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석양빛에 물든 두 분의 실루엣이 아름다웠어요. 저녁이 되자 이모와 삼촌들이 왔습니다. 음식을 차려놓고 부모님 이야기를 했어요. 이모가 말했습니다. 언니가 마지막에 전화했었어. 정우 씨가 좋은 사람이라고. 다시 태어나도 그 사람이랑 살겠다고. 삼촌도 거들었습니다. 매영이 병원에서 몰래 전화했더라. 순자 잘 보내달라고. 자기는 곧 따라갈 거라고. 두 분은 정말 서로를 사랑했던 거예요.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죠. 밤이 깊어갈 무렵 형이 제안했습니다. 부모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면 어떨까? 어려운 노부부 돕는 기금도 좋고. 모두 찬성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랐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떴습니다. 부모님이 처음 만난 날도 보름달이었다고 들었어요. 엄마, 아빠, 거기서도 보름달 보고 계세요? 막내가 하늘에 대고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커튼이 살랑거렸어요. 마치 두 분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1년이 흘렀습니다. 3월 15일 부모님 결혼기념일이자 약속한 날이었어요. 형제들이 모두 부모님 집에 모였습니다. 각자 가족들도 데려왔죠. 거실 탁자에는 부모님이 좋아하던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던 갈치조림, 어머니가 잘 만들던 잡채, 두 분이 함께 즐기던 된장찌개까지요. 작년 이맘때 아버지가 제주도에 계셨지. 형이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유골함 안고 바다 보고 계셨어. 제가 그날 찍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모두 조용히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누나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편지 묶음이었어요. 집 정리하다가 또 발견했어.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쓴 편지들. 신혼 때 출장 가서 보낸 엽서부터 최근 메모까지 수백 통이었습니다. 여기 좀 봐. 당신 없으니 밥이 안 넘어가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막내가 편지 하나를 읽었습니다. 30년 전 편지였죠. 이것도 들어봐. 여보, 오늘 당신 생각에 회사에서 실수했어요. 부장님한테 혼났어요. 당신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모두 웃었습니다. 그 무뚝뚝하던 아버지가 이런 편지를 썼다니요. 조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 사랑했나요? 그럼 아주 많이 사랑했지. 형이 조카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낙골당으로 갔습니다. 부모님 자리 앞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놓고 간 꽃들이 있었어요. 동네 이웃들이 다녀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약속대로 왔어요. 누나가 새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보고 싶어요. 막내는 여전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때 낙골당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김정우 어르신 가족분들이세요? 네, 맞습니다. 어르신이 생전에 맡기고 가신 게 있어요. 직원이 건넨 건 작은 상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병원 가기 전에 낙골당에 맡겼다고 했어요.
상자를 열자 편지 4통이 있었습니다. 각자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가 더 있었는데 1년 후에 열어볼 것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오늘이 정확히 1년 후였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 한 장과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은 부모님이 젊었을 때 동해 바다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진이었죠. 쪽지에는 아버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신혼여행 갔었다. 당일치기로. 너희들 모르게. 비밀이었다. 어머니하고 약속했거든. 우리만의 추억이라고. 이제는 말해도 되겠지? 그날이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이었어. 사랑한다, 아이들아. 사진 속 두 분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파도를 배경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끝까지 우릴 놀라게 하네. 형이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쏟아져 내렸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나온 거였죠. 마치 부모님이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3월 15일 여전히 우리는 부모님 집에 모였어요. 이제는 손주들도 더 많아졌고 새로운 가족도 생겼습니다. 거실은 시끌벅적했죠. 막내딸이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보리밭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프로포즈할 때 불러줬다던 그 노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음치였다며? 조카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좋아하셨대. 형이 낡은 앨범을 펼쳤습니다. 부모님 결혼식 사진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자세히 보니 뒷면에 글씨가 있었어요. 오늘부터 시작. 영원히 함께. 1973년 3월 15일. 어머니 글씨 아래 아버지가 덧붙인 게 있었습니다. 약속함. 정오. 단 2글자였지만 평생 지킨 약속이었죠. 누나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레시피대로 하는데 맛이 안 나. 비법은 사랑이야. 엄마는 아빠 생각하며 끓였잖아. 재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해가 지면서 온 가족이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부모님이 함께 보던 그 노을이었죠. 이야기 하나 할게요. 형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어머님이 떠난 날 새벽 꿈을 꾸셨대요. 어머님이 와서 여보, 먼저 가서 기다릴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와 하셨다고. 모두 놀랐습니다. 어머니 편지에 있던 그 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 달을 더 버티신 거래요. 어머님이 시킨 대로 우리랑 시간을 더 보내려고. 막내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아빠 잘 지내고 계시죠? 바람이 불어벗 꽃잎이 날렸습니다. 마당 벚나무는 부모님이 결혼하고 심은 거였어요. 50년 넘은 나무였죠. 올해도 어김없이 꽃을 피웠습니다. 손녀가 갑자기 말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봤어요. 꿈에서요. 5살 손녀였습니다. 뭐라고 하시던? 손잡고 웃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는 행복하다. 너희도 행복해라라고. 아이 말이지만 모두가 믿고 싶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부모님 방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두 분이 쓰던 안경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온 달빛이 안경을 비쳤습니다. 반짝이는 게 마치 두 분의 눈빛 같았죠. 문을 닫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영원히. 밖으로 나오니 별이 가득했습니다. 유난히 밝은 별 2개가 나란히 빛나고 있었어요. 형이 말했습니다. 저기, 저 별이 부모님 같아. 그래, 저렇게 같이 빛나고 계시겠지. 우리는 한참 동안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두 별은 마치 서로를 바라보며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영원한 동행을 약속하듯이 말이죠. 어머니와 아버지, 50년 부부의 마지막 한 달은 그렇게 가장 뜨거운 사랑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50년을 함께한 부부. 마지막 몇 년은 대화도 없이 지냈던 두 사람. 우리는 그들이 이미 끝난 사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떠난 후 발견된 편지 한 통, 그리고 아버지가 숨겨온 비밀. 서로의 병을 알면서도 끝까지 숨기며 상대를 지키려 했던 두 사람의 마지막 사랑.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던 그 세대의 부부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말보다 깊고 진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떠난 후 50일을 더 사셨습니다. 그 50일 동안 못다한 신혼여행을 떠났고 못다한 고백을 했으며 못다한 사랑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두 분은 하늘에서 영원한 동행을 하고 계시겠죠. 당신의 부모님은 어떠신가요? 아직 곁에 계신다면 오늘이라도 한번 안아드리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되니까요. 사연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깨달음이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오늘이 바로 기적입니다.